자, 변호사님, 자, 끝내기 전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좀 여쭤볼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현장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불이 막 이렇게 나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무서운데 사실은 내가 소화기가 옆에 있어도 소화기 들고선 뛰어가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그 사고 나실 때 한번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무슨 뭐 모닥불에 불 붙듯이 그렇게 붙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뻥뻥 터지면서 막 파편 날아다니고 이러면서 터지거든요. 그런 막 파편 날아다니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불꽃이 화염이 세게 보이는데 거기서 내가 그 파편을 맞아가면서 그거를 배터리를 치운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내가 영상을 볼 때 저거를 그냥 영상 속 화면으로만 볼 때는 저렇게 할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거를 기대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이론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조차도 옛날에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불장난 하다가 불 일으킨 적도 있는데 어렸을 때 이거 이렇게 천으로 덮고 이렇게 하면은 끌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서 해봤지만 그때도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현실에서는 불이 났을 때 정말 뭐 끈다라는 거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고 특히나 이번 사건처럼 배터리가 터지는 막 박스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서 막 터지는 파편을 맞아가면서 뭐 치우겠느냐?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요번 배터리 사건도 마찬가지고 뭐 2차 전지 배터리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게 사고가 일어나면은 생각보다 그냥 뭐 목재 타듯이 이렇게 천천히 막 불길이 천천히 커지는 게 아니라 정말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연기가 다 자욱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정말 급속히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저쪽에 출입구가 있다라는 거를 평소에 너무너무 거기에 지리가 익숙해가지고 저기 있는 걸 뻔히 알아. 그래도 깜깜해지고 하면은 사람이 일단 너무 겁이 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상실하기가 쉽고 그리고 어딘가 비상 조명이라도 있어가지고 저기에 방향으로 안내라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라도 보고 갈 텐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여기가 다 깜깜해지고 절로 나가야 되겠다.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소방법상으로도 그 피난 유도등 같은 거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들도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평정심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작동을 안 해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특히나 이런 배터리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뭔가 끌려고 하지 마시고 재빨리 보는 순간 도망가서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참 보면은 이제 화재가 나고서 많은 분들이 그런 큰 참사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게 뭐 불이나 열기 때문에 사람이 뭐 다치거나 아니면은 그거로 인해서 희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화재 사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열기나 화염보다는 유독가스가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나는 거를 그걸 들이마시면 정말 안 돼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재가 났을 때 그걸 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빨리 도망가시라고 하는 이유가 화재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3번 마시면은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도망가셔야 돼요. 처음에 아마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 받아보신 분들은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 방독면 한번 이렇게 싹 벗고선 한번 딱 들이마시는 순간 갑자기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거든요. 유독가스가. 요번에 배터리 사고 났을 때, 화재 사고 났을 때 보면은 정말 1분도 안 됐죠. 1분도 안 된 후에 주변이 완전 까맣게 카메라에 아무것도 안 잡힐 정도로 까맣게 되잖아요. 정말 유독가스가 꽉 찬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딱 3모금 마시면은 정신을 잃고 기절합니다. 그냥 뭐 표현상의 기절이 아니라 정말로 의식을 잃고 기절을 해요. 그럼 기절하고 나면은 기절한 상태에서 호흡은 살아있겠지만 그러면 계속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거 1분만 마시면은 그러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가스가 연기가 난다. 화재가 나고 연기가 난다. 그러면 일단 뛰세요.
반대로 뛰셔야 됩니다. 최대한 나가야 되고 나가다가 너무 숨이 차. 그러면은 딱 한 번 딱 마시고 그래도 대피를 못했다. 그러면 나한테 남은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마지막 한 번만 딱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벗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 마실 때는 나는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자세로 그렇게 뛰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보셨을 때는 무조건 도망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사고가 났던 리튬 1차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 많이 뉴스 접하는 리튬 2차 전지 배터리 충전이 되는 그런 배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리튬 1차 배터리나 리튬 2차 배터리에는 전해액이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전해액에 플루오르, 불소라고 하죠. 플루오르라는 원소가 같이 섞여 있어요. 화합물로서. 근데 이 물질이 화재가 나면서 HF, 수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HF라는 불화수소라는 기체를 생성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불화수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물질이에요. 이게 불화수소를 베이스로 물과 섞어가지고 만든 불산이라는 산성 물질이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염산, 황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막 염산도 되게 위험하다, 황산도 되게 위험하다, 피부에 묻으면은 막 화상 입는다, 뚫고 들어간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불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압도적으로 위험해요. 이거는 약간 정말 과장을 좀 버텨자면 장난 수준이에요. 이 불산이 어느 정도냐면은 사람의 피부 뚫고 들어간다, 이건 당연하고요. 이게 실험실에서 이 불산을 쓰려고 그러면은 굉장한 안전 조치를 요구할 뿐더러 실제로 콘크리트에 불산이 떨어지면 콘크리트를 뚫고 내려갑니다. 그 정도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에서 반도체 만들 때 이렇게 산으로 깎아내거든요. 마지막에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쓰는 게 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배터리, 리튬 배터리 화재에서는 이 HF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게 아까 유독가스처럼 나오잖아요. 그걸 흡입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안 좋겠죠. 그래서 배터리 화재의 경우에는 아까 그냥 일반 화재에서 유독가스 마시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위험하지만 그에 더해서 더 위험한 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배터리 화재가 났을 때는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는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생존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물로 막아서 유독가스를 거르겠다라는 거는 유독가스가 물에 엄청 잘 녹는 수용성 물질이어야 돼요. 그것도 그냥 어느 정도 녹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물을 거치기만 해도 여기 다 녹아. 이 정도의 물질이어야 되는데 그런 물질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효과가 정말 약하겠죠. 그러니까 뭘 막고 한다기보다는 대피할 수 있는 통로가 보인다. 일단 뛰십시오. 뛰는 게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A급, B급, C급 얘기했잖아요. 작은 규모의 A급이나 C급 화재는 일반인도 쉽게 끌 수 있어요. 아까 A급이 목재나 이런 천에 붙는 것들, 특히나 천도 이제 굉장히 달 타는 가연성 물질로 있으면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난연성 물질 이런 걸로 있으면 잘 안 타거든요. 그런 거는 일반인도 APC 소화기로 끄면은 금방 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료 화재라든지 아니면은 요번처럼 금속 화재다. 이러면은 정말로 이때는 일반인이 내가 끄겠다라고 덤비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급, C급 이런 화재들도 규모가 좀만 커지면 그때부터는 대피를 하시는 게 최상책이에요. 무조건 뛰셔야 되고 규모가 일단 내가 걷잡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러면은 나가서 119에 신고하시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리튬 배터리, 그러니까 아까 D급 화재라고 해가지고 제가 금속 화재를 보여드렸잖아요. D급 화재들에서도 금속마다 소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아까 D급 화재에 이제 분류되는 여러 가지 금속들이 리튬 말고도 마그네슘, 포테슘, 소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진압 방법도 있고 조금씩 다른 진압 방법들도 있는데
리튬의 경우에는 드라이 샌드라는 방식으로 소화할 수 있다라고 국제적인 화재 진압 기술에도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모래를 때려 부어서 진압한다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화재가 많이 크게 번진 상태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모래를 갖다가 부어줘야 돼요. 정말로 덤프트럭으로 덤핑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상태에서는 가능했겠지만 이미 많이 번진 상태에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소방 대응 발령 났을 때가 2단계 발령 났을 때가 20몇 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은 전기차 모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고 저조차도 전기차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에서 화재가 뭐 아주 일부러 날 수 있겠죠. 뭐 사실은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도 화재가 꽤나 납니다. 비율상으로 보면은. 근데 그런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결국 배터리 팩에서 화재가 났거나 아니면 화재가 배터리 팩으로 이어붙어서 배터리가 열폭조 현상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똑같아요. 이거는 그냥 배터리 화재로 생각하시고 여기서 유독물질 나온다. 그리고 나는 이거 진압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탈출해서 멀리 뛰쳐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령은 도망쳐라 동일해요. 가능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꽤 많아요. 꽤 많고 근데 이제 보통은 2차 배터리, 2차 리튬 배터리의 화재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과충전 문제가 있어요. 과충전이 되면은 안에 있는 전해액이 베이퍼라이즈 되는 게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 분리막이라 그래가지고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 이온만 이렇게 통과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분리막이 있는데 그 분리막에서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불꽃이 팍 튀기면서 그러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전기가 많이들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경우들이 꽤 많고 신규 설치할 때는 옥외에다 설치하는 경우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근데 만약에 지하 주차장 같이 옥 내에 있는 곳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났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119가 오기 전까지는 못 끕니다. 그래서 119도 거기 오시면은 소방관 분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벽을 진짜 우리나라 참 그런 거 참 잘 만드는데 이렇게 가벽을 세워가지고 그 수조같이 만들어요. 그 주변을.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꽉 채워가지고 배터리 팩이 물 속에 잠기도록까지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압이 돼요. 물 속으로 완전히 잠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압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뭐 소화기로 끄겠다, 뭐 물을 뿌려서 끄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19에 재빨리 신고하시고 빨리 와주시기를 기다리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차를 보면은 전기차 전용으로 나온 것들은 배터리가 쭉 깔려 있어요, 밑에. 근데 타시면은 밑에 내 발바닥 밑으로 배터리 팩이 쭉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뭐 미국의 유명한 그 전기차 회사도 마찬가지로 밑에 쭉 깔려 있죠. 근데 그 배터리들이 모여 있는 배터리가 이제 셀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지고 그 셀을 모아서 모듈이 되고 그 모듈을 또 모아가지고 전체 팩으로 해가지고 내 차의 바닥이 되는 건데, 그 팩에 보시면은 굉장히 실링을 잘 해요. 그리고 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접합되는 부분을 최대한 방수가 되게 해놨어요. 우리나라의 모 기업의 전기차들도 실링 부분을 보면은 정말 실링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분해한 영상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두껍게 실링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당연히 미국의 모 회사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침수가 돼도 물이 거기까지 차오르겠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그냥 그럼 들어가도 되냐?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죠, 당연히. 그래서 조심은 하셔라. 너무 방수 충분할 거다, 실링 충분할 거다, 이렇게 막 그거에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바퀴의 절반 이상 올라가면은 들어가지 말라 그러듯이 똑같이 너무 물속으로 그냥 뭐 잠수하듯이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몇 번을 하고 방전을 몇 번을 하고 이 사이클을 몇 번을 도느냐에 따라 가지고 충전을 할 수 있는 양이 조금씩 줄어요. 그걸 이제 배터리의 헬스, 건강 상태라 그래서 SOH라 그러는데 스테이트 오브 헬스 약자예요. 충전을 100%까지 늘상 풀로 하고 다시 방전을 하고 풀로 하고 방전을 하다 보면은 이 SOH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배터리를 오래 쓰고 싶다, 안전하게 오래 쓰고 싶다 그러면은 한 80%, 85%, 그러니까 100%까지는 안 올린 상태로 충전을 하고 거기서 사용을 하고, 근데 이제 장거리를 운행을 하셔야 되는 가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100%까지 당연히 충전을 했다가 써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평소에 운행하는 뭐 출퇴근만 주로 하신다. 그런 경우에는 한 뭐 80%까지만 평소에 완충을 하고 쓰시고, 그게 가장 이제 권고되는 수준이고요. 뭐 그게 아니라면은 요즘에 사실은 뭐 배터리 제조사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제조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기술적인 이유는 다 충분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애초에 소비자들한테는 100%로 보여도 그게 그 배터리의 정말 100%는 아니에요. 그 위에 조금 남아 있거든요, 마진이. 사실은 더 충전할 수 있는데 약간 막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마진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거의 대다수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그냥 100%로 쓰셔도 그렇게까지 문제 생길 경우는 거의 없다. 근데 간혹 생기는 게, 간혹 문제가 생긴 것들이 이제 드러나서 이제 그런 인식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전기차에 자꾸 이렇게 화재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여태까지 우리 많이 쓰셨던 내연기관차들, 뭐 휘발유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젤차라든지 이런 경우도 통계를 보시면은 꽤나 많은 비율로 화재는 나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가 특별히 더 화재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화재가 나면 최대한 대피하셔라 라는 말씀은 계속 드리고 싶네요. 이게 저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항상 이게 변호사로서 사건을 접할 때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샅샅이 볼 수밖에 없어요. 보다 보면은 저도 사람이라서 사람이 다치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정말 괴로워요. 괴로운데 어쨌든 그래도 봐야죠. 보는데 그런 걸 보고 있다 보면은 이게 좀 뭐랄까요,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커져서 저도 좀 마음이 흔들리고, 특히나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분들이 재판 과정에서 같이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유족분들을 제가 직접 대면해서 이제 뭐 말씀은 안 나눠도 대면해서 이렇게 뵈면은 어떤 관계인지를 아니까, 돌아가신 분이랑 이제 그런 부분이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그 화재에 돌아가신 희생되신 분들의 그 다 이제 화재가 진압되고 나서 남아있는 뭐 사진이라든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수사 기록이라든지 그런 화재 조사 보고서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 당시에 그분들이 얼마나 괴로우셨는지가 좀 전해져요.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자세, 뭐 이런 것들도 보이는데 마지막 순간이 보이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죠. 배터리 화재 사건 많이 했죠. 어쨌든 배터리 사고에서 큰 규모로 나는 사건들은 배터리 많이 들어간 게 가장 크게 사고가 나요. 그게 ESS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꺼내 쓰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큰 뭐 데이터 센터에 정전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에 정전이 일어났다고 데이터 센터 그냥 뭐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럼 계속 가동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정전이 일어나도 데이터 센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서 끌어오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배터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거를 이제 ESS라고 하고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좀 있어요. 그리고 그 경우는 화재가 빨리 진압이 안 된 경우는 굉장히 크게 화재가 굉장히 크게 나고요. 그런 사건들이 규모에 있어서는 좀 컸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나고, 그리고 그 경우는 이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뭐 셀이 잘못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배터리를 관리하는 어떤 회로나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뭐 BMS라고도 하고, 뭐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단위로 EMS라고도 하고, 뭐 그런 것에 이제 문제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도 원인 다툼에서 항상 늘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고, 아예 그 문제가 아니라 뭐 바깥에서 뭐 전기적인 충격이 가했다, 뭐 서지 전류가 확 들어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큰 규모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화재 사건이 아니더라도 배터리 자체는 많이 안 쓰이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소위 이동용 장치라고 하죠. 그런데 들어가는 배터리 팩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화재가 유발돼 가지고 주변에 너무 크게 번져 가지고 이제 화재 전체 규모는 커진 이런 사건들도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기술자로서의 그런 생각들도 항상 늘 갖고 있다 보니까 기술자로서 봤을 때는 나는 이게 원인인 것 같다라고 어느 정도 꽤나 높은 확률로 그렇게 여기에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마음에 많이 남죠. 계속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기술자로서는 이게 문제인데 뭐 그런 게 참 인정받기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느낄 때도 있고, 그런 사건들은 뭐 규모라든지 뭐 사건의 크기 이런 걸 떠나서 항상 제 머릿속에는 남아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배터리 화재도 마찬가지일 테고 다른 유형의 화재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단은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그 규모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 규모라는 게 뭐 얼마만큼 탔냐, 뭐 이런 뭐 재산 피해가 얼마냐,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인명 피해가 있느냐인 것 같고요. 인명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화재를 들여다보는 정부 기관들도 많이 바뀌어요. 요번 1차 이제 화성 리튬 배터리 화재 사건처럼 이런 경우는 인명 피해도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수사기관도 더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고용노동부라든지 아니면 안전보건공단이라든지 이런 노동 관련된 부처에서도 당연히 들여다보고요. 이런 여러 기관들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다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노동 측면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고, 형사적인 수사 대응 측면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은 민사상의 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대응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시리즈로 엮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초반에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략을 잘 짜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화재가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말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그거를 잘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 다음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화재가 왜 일어났는지, 특히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서로 내 책임 아니라고 서로 이제 등 떠밀기를 하거든요. 이건 다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등 떠밀기를 하는데, 그 경우에 정말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게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모든 게 집중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밝혀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저조차도 많이 노력을 하고, 규모가 작은 회사의 관계자분들은 잘 이제 대응을 그렇게 잘 못하시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대응하시려고 하다 보면 스텝이 꼬여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궁극적으로는 밝히고 거기가 쟁점이 되는데, 그 단계는 화재 현장이 남아 있고 같이 조사를 할 때 확인을 해야 나중에 그걸 가지고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증거를 잘 모으고 정말 뭐가 문제인지를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밝혀주겠지가 아니라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를 초기 단계부터 넣어서 같이 들여다보시고 뭐 형사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정말 실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볼 수 있게 증거를 잘 모은다는 측면에서 그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현장 다 없어지고 다 다 싹 치워놓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찍어놓은 사진만 가지고 아 이거 원인은 이렇지 않아요 이렇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그거를 다 잘 모을 수 있도록 같이 들여다봐달라. 꼭 그렇게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쉬웠던 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좋은 건 그거 같아요. 화재가 안 나고 사람이 안 다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사고라는 게 항상 전조 증상이 있어요. 사소한 문제들이 쌓입니다. 대형 사고 앞에는 항상 그런 일이 생겨요. 그 얘기를 옛날에 제가 책으로도 많이 봤고 제가 실제 대형 사고들이 일어난 경우에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뭔가 다른 딱 그 사고에 딱 연관된 건 아니더라도 어디선가 관리 부실이 있어요, 항상. 그리고 그게 쌓여요. 그리고 그런 관리 부실들이 연관성 관계를 맺으면서 쫙 이어지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체 관계자 분이든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내가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는 뭐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꼭 관리 조치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기왕 법에서 요구하는 거, 기왕 할 거 하는 김에 제대로 좀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관리를 해도 사람이 모든 걸 다 막아낼 수는 없어요. 정말 이상한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 때문에 다른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어쨌든 살려야 돼요. 먼저 사람부터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사람들이 잘 대피할 수 있고 수습할 수 있게 그렇게 훈련시키고 대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체적인 사고를 법률적으로 수습하는 문제는 꼭 전문가하고 같이 의논하시고요. 그냥 우리 PD님이 계속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그냥 자유롭게 드린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